가 꾸민 경악할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도대체 안 씨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아래 댓글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까 싶어 수화기를 들었더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수 씨 어머니 되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시간에 아들 이름을 부르며 전화가 오면 좋은 일일 리가 없죠.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개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죠. 우리 진수 괜찮을 거야. 분명 괜찮을 거야.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안내한 곳은 응급실이 아니라 지하 영안실이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차가운 영안실 문이 열리고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가 보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천을 들어 올렸을 때 그곳에는 제 아들 진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48년 동안 제가 키워온 아들이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진수야, 엄마 왔어. 일어나봐. 엄마 왔다고. 무릎을 꿇고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만 해도 전화로 엄마, 주말에 뵐게요라고 했던 아들이 이렇게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안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며느리 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 그리고 입가에 스치는 알 수 없는 미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새벽부터 도착한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죠. 진수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모두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수가 그렇게 갑자기. 회사 동료들이 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겨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런데 상주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유리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화장을 곱게 하고 새로 산 듯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말이죠.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그녀는 마치 연극을 하듯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닦아내는 신용만 할 뿐이었죠. 조문객들이 돌아서면 언제 울었냐는 듯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유리가 꺼낸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요? 장례 비용도 있고 해서요. 남편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보험금 타령이라니. 장례도 다 치르지도 않고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저런 말을 하는 며느리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상식적인 며느리의 모습에 제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유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49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누가 그런 거 하나요? 그냥 간소하게 하죠? 그 순간 진수의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수 씨, 그래도 진수를 위해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유리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가 다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저는 진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모두 유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봤죠. 오늘 밤은 늦지 마. 기다리고 있을게. 그 일 처리했어. 빨리 끝내고 와. 마지막 메시지는 사고 당일 오후 6시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진수가 사고를 당한 건 오후 8시.
도대체 무슨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었을까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마치고 진수를 보낸 뒤였습니다. 상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죠. 유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도 않았어요. 세아가 괜찮니? 혼자 있기 힘들 텐데 집에 와서 같이 있자.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연락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슬픔에 잠겨 있겠거니 생각하며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자 저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 10년 전 진수가 결혼할 때 제가 돈을 대준 아파트였죠.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웃 주민 오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정숙이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명자야, 여긴 어쩐 일이야? 진순애 괜찮아? 아니, 그게 진수가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정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럼 위층에서 매일 밤 파티하는 소리는 뭐야? 어제도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 젊은 남자 목소리도 들리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파티라니. 그것도 젊은 남자와 함께. 정수가 정말이야 남자가 드나든다고? 응, 키 큰 남자야.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아. 어제는 유리 씨랑 팔짱 끼고 들어가는 것도 봤어. 내가 잘못 봤으면 말도 안 해. 한두 해 본 것도 아니잖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겁니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말이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유리야, 나야. 문 좀 열어봐. 그때 안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그리고 이어진 유리의 목소리. 그냥 무시해. 곡하겠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있는데 무시하라니. 그것도 낯선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건물 경비원이었어요. 그는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랜만이십니다. 그런데 며느님이 요즘 좀 이상해요. 매일 밤 시끄럽고 낯선 남자가 자주 드나들고. 진수 씨는 요즘 안 보이던데 출장이라도 가셨나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의 집이, 내 명의의 집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아내라는 여자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내일 아침 경찰서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면 뭐라도 얘기가 통하겠지. 진수가 그렇게 허무하게 갈 놈이 아니야. 저는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진수의 휴대폰을 가지고서 말이죠. 저는 진수의 휴대폰을 내밀며 아들의 죽음에 무언가 얽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가족 간의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대리였어요. 진수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후배였죠. 진수와 워낙 친한 사이였는데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느라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한다며 가끔씩 집에 데리고 와 식사를 함께 했던 후배였습니다. 어머님, 저 김철수입니다. 진수 과장님 후배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 뒤
우리는 회사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김 대리는 주변을 살피며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과장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부터 정말 이상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실수도 많이 하시고 얼굴도 많이 야위셨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계속했습니다. 회사 동료들한테 돈을 빌리셨어요. 처음엔 50만 원, 100만 원 정도였는데 나중엔 500만 원까지. 제가 알기로만 해도 3천만 원은 넘게 빌리신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수는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릴 아이가 아니었어요. 월급도 괜찮았고 저축도 꾸준히 했던 아이였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물어봤니? 아내분이 큰 빚을 졌다고만 하셨어요.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셨지만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죠. 그리고 김 대리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회사 주차장에서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더는 못 참겠다. 이혼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수를 진심으로 아꼈던 후배였나 봅니다. 그날 저녁 회식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참석 안 하셨어요. 집에 일찍 가신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김 대리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엄마인 제가 몰랐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진 빚이 뭐였을까요? 도박, 주식? 아니면 다른 남자 때문?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수의 죽음 뒤에는 분명 유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세상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진수의 회사 동료를 만난 뒤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진수가 주거래로 쓰던 은행이었죠. 창구 직원은 제 사연을 듣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타깝지만 고인의 통장 내역은 상속인이 아니시면 열람이 어려우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30분의 기다림 끝에 겨우 부지점장을 만날 수 있었죠. 어머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 제발 부탁입니다.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어요. 통장 내역만이라도 확인하게 해주세요.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부지점장은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건 좀 3개월 전부터 거액이 계속 인출됐네요. 적금 해지, 대출까지 잔액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진수의 통장엔 최소 1억은 있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 10년간 꾸준히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누가 찾아갔나요? 기록이 있나요? 대부분 아내분이 찾아가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 동의하에 진행된 거래라.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유리가 진수의 돈을 모두 빼간 것이었어요. 그것도 진수가 죽기 전에 말이죠. 은행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진수가 제게 맡겨둔 물건이 있었어요. 결혼 전 제가 사준 금고 열쇠였죠. 엄마, 이거 금고 열쇠예요. 중요한 거 보관할 때 쓰려고요라며 하나는 제게 맡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열쇠는 그대로 있었어요. 문득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금고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진순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숙이가 함께였죠. 명자야, 정말 괜찮겠어? 그 여자가 또 문 안 열어주면 어쩌려고? 오늘은 다를 거야. 준비했어. 제 손엔 예비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수가 제게 맡겨둔 현관 열쇠였죠. 다행히 유리는 현관 열쇠 구멍까지 바꾸진 않았더군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어요. 술병이 나뒹굴고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진수는 술도 담배도 안 하는 아이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어요. 옷장 안쪽에 있던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더니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그런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빈 건 아니었어요. 구석에 작은 USB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종이를 펼쳐보니 진수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유리가 이상해요.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엄마, 사랑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와 남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챙겨. 오늘 안에 다 처리해야 해.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 집 정리하고 우리 언제 외국 나가? 보험금 나오는 대로 한 달이면 될 거야. 저와 정숙이는 숨을 죽이고 안방 문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 늙은이가 계속 찾아와서 귀찮아 죽겠어. 경찰도 데리고 왔다던데? 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77살 노인네가 뭘 하겠어? 그냥 무시하면 돼. 저번에 사망신고도 다 했고 보험사에서 달라는 서류도 제출했어. 심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될 거야. 이제 이 집도 조만간 끝이라고. 그나저나 지난번에 챙겨둔 것 같은데 금이랑 다이아 같은 것도 다 챙겨. 오늘 나가는 김에 다 팔아버리게. 유리는 진수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사망신고를 했다는 사실의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못할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아무 미련도 없이 사망신고를 해버릴 수 있는 건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비통한 마음마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깜빡하고 무음으로 안 해놨던 거예요. 벨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발걸음 소리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녀의 얼굴은 놀람을 넘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옆에 선 남자, 아마 바람 상대인 듯한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내 아들 집에 내가 왜 못 들어와? 그보다 너희들 대화 다 들었어. 보험금 왜고?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훔쳐듣기나 하시고 이거 주거침입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진수 금고에 있던 이것부터 설명해봐. 제가 USB와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유리의 눈이 흔들렸어요. 야, 그거 빼앗아. 남자가 다가오려 하자 정수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렀어.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남자가 주춤했죠. 그때 제 눈에 탁자 위에 서류가 보였습니다.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서였어요. 수익자란에는 최유리의 이름이 선명했죠. 5억? 보험금이 5억이야? 그게 뭐 어때서요? 법적으로 제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녀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USB를 꼭 쥐고 있던 제 손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이 안에 진수가 남긴 증거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좋아, 법대로 하자. 이 USB에 뭐가 들었는지 경찰과 함께 확인하고 네가 진수한테 한 짓 다 밝혀질 거야. 정수기와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유리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수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야, 잘했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집에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둘 열렸어요. 사진, 동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020년 2월 15일, 오늘도 유리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고 향수 냄새도 내 안에 향수가 아니었다. 2월 28일, 유리가 내 카드로 호텔을 예약한 걸 확인했다. 내가 출장 간 날이었다. 도대체 누구와? 마지막 파일은 3월 14일 사고 전날이었습니다. 엄마, 이 녹음이 쓰일 일이 없길 바라지만 유리가 당신이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라고 했어요. 무서워요. 녹음이 끝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수가 남긴 녹음 파일을 들은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무서워요, 엄마. 그 말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 정수기가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명자야, 어제 그 USB 내용 확인했어? 밤새 잠도 못 잤구나.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정수가, 나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여자가 우리 진수를 계획적으로.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수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래, 이제 반격할 때야.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야 해. 경찰이 안 도와준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날 오후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사설탐정, 흥신소, 불륜 증거 수집 같은 단어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죠. 나이가 들어도 컴퓨터는 할 줄 알았으니까요. 교사 시절에 익힌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더군요.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대부분은 제 나이를 듣고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할머니, 이런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시는 게.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러다 한 곳에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 탐정사무소라는 곳이었어요. 어르신, 자제분 일로 힘드시겠습니다. 일단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내일 시간 되십니까? 강남의 한 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 사무소 대표 최진혁입니다.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진수의 사망진단서, USB에서 발견한 파일들, 그리고 유리와 강민호의 정보까지. 최진혁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범죄 냄새가 나요. 특히 이 녹음 파일만 들어봐도 사건의 심각성이 상당해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비용이. 돈은 문제 없어요. 아들이 평생 모은 돈을 그년이 다 가져갔지만 내 노후 자금은 따로 있으니까요. 최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일단 최유리 씨와 강민호의 관계, 그들의 과거, 현재 행적을 모두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의 동선도 철저히 확인하고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복수를 위해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나이만 먹은 힘없는 노인네로 생각하고 있으니 정말 그렇게 행동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들이 방심하게 만들고 그 틈을 노려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늙은 여우가 되어보는 거죠. 최진혁 대표를 만난 지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새로운 작전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바로 치매에 걸린 할머니 연기였습니다. 먼저 정수기를 통해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명자가 아들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말이죠. 정수기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 진짜 의도를 설명하자 적극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래, 너가 정신 나간 척하면 그년 놈들이 방심하겠지.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며칠 뒤 예상대로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동네 소문을 들었나 봐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목소리에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척 연기했죠. 누구야? 진수야? 우리 진수 어디 갔니?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유리요. 진수 씨는 기억 안 나세요? 아, 유리구나. 진수는 회사 갔니? 밥은 먹었고? 전화 너머로 유리와 그 남자가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치매인가 봐. 대박, 이거 기회인데? 유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래, 와, 진수도 같이 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씩 웃었습니다. 미끼를 문 거예요. 이제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차례였죠. 최진혁 대표가 직접 와서 카메라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거실, 주방, 현관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죠. 모든 영상은 실시간으로 그의 사무실로 전송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절대 티내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리와 강민호였어요. 저는 일부러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죠. 누구세요? 아, 진수 친구구나. 어서 와.
강민호를 보고 일부러 진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유리는 거실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마 감나가는 물건이 있나 살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죠? 요양원 같은 데 가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거긴 왜? 난 여기가 좋은데. 어머니, 이 집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들고 작은 데로 옮기시고 이 집은 파시는 게. 역시나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죠. 집을 팔아? 진수가 싫어할 텐데 진수한테 물어봐야지. 어머니, 진수는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녀의 눈에 계산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아마 제 치매 상태를 가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 유리가 거실에 있던 서랍장을 슬쩍 확인하는 걸 봤어요. 제 인감도장을 찾는 거였죠.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뒤 최진혁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다 녹화됐나요? 네, 완벽합니다. 특히 집을 팔라고 유도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대로 증거 수집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다음 주 정도면 얼추 조사 결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진실만 밝혀진다면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하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죠. 며칠의 시간이 흐르며 제 피도 말라가는 느낌이었지만 참아냈습니다. 그 사이 유리와 그 남자는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 제 동태를 살피는 듯 했어요. 그 와중에도 청소를 핑계로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수확이 없으면 짧게 머물다 가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최 대표로부터 기다리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강민호라는 사람 전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곧장 최진혁 대표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조사 경과를 들었습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신중하게 말했죠. 강민호에 대해 한 달여간 집중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이력도 있어요. 집행유예도 받았었네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충분히 의심될 만한 수상한 정황들이 있어요. 그는 여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민호가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죠. 이 여성들은 모두 경제력 있는 이혼녀나 미망인들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패턴이 보이더군요. 특히 이 여성은 그가 한 장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여성입니다. 강민호와 1년간 동거했다가 재산 절반을 잃었다고 하는데 정식 고소는 하지 않았답니다. 창피해서. 그럼 상습범이란 말이네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유리 씨 관련해서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최유리 씨의 과거도 조사해봤습니다. 전 남편이 있었던 건 확인했는데 7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더군요. 당시 보험금 수령 기록도 있고요. 다만 경찰 조사에서는 특별한 의혹이 없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수사가 미흡했거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유족 측에서 별다른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어서 단순 사고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높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진수가 첫 번째가 아니었다니. 이 여자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최진혁 대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보험 가입도 수월하게 진행이 된 걸 보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몰래 가입했거나 최유리 씨가 대충 설명하고 서명받고 뭐 그런 식으로 가입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증거면 경찰도 움직일 겁니다. 특히 보험 사기 전담팀은 이런 사건에 민감하거든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신고하면 될까요? 저랑 같이 경찰서 가시죠.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유리 씨 전 남편 가족이랑도 접촉했는데요.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는 했는데 일단 경찰서에 가보시고 경찰 쪽이랑 협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의 조언대로 저는 그날 오후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최 대표와 함께였죠.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 강력계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신아름 경위였습니다. 신경위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진수의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특히 전 남편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했다면 수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친 사람들 속내를 알 순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의심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헤쳐보는 게 저희 형사들 일 아니겠어요? 정말요? 도와주실 건가요? 신아름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그들이 고인의 사망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말이죠.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보험 가입에 대한 허구성을 증명하는 일인데 고인이 되살아나시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거를 얻기는 어렵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혁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함정 수사는 어떻습니까? 어머님이 치매에 걸린 척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면 신경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좋은 방법이네요.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최 대표님이 건네주신 자료 보면 전 남편 유족분이랑도 접촉을 해보는 게 저희한테 유리할 것 같기는 하네요. 전 남편 사건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연락해서 따로 만나보겠습니다. 이틀 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 집에는 경찰이 설치한 도청 장치와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됐고 비상시를 대비해 근처에 형사들이 대기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야,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꾸 깜빡깜빡하고 통장이랑 도장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같이 찾아봐요.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30분 뒤 유리와 강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이런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보관해드릴게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참에 재산 정리도 좀 하시죠. 할머니 연세에 이런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때 강민호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유리야,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해. 그냥 대놓고 달라고 해도 모를 것 같은데? 네 전남편 때 한 것처럼 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 할머니도 오래 못 가실 것 같은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야, 무슨 소리야. 입조심 안 해? 지금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어머니, 이 사람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요. 하도 깜빡깜빡하니까 큰일이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놈들의 꼬리를 잡은 거예요. 강민호의 실언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확신하고 대담한 행동에 나섰죠. 바로 제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은행에서 나온 서류예요. 통장 재발급이랑 이것저것 필요한 거라서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는 일부러 흐릿한 눈빛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위임장이었어요. 제 모든 금융거래를 유리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였죠. 이게 뭐야?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그냥 은행 서류예요. 어머니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처리해드리려고요. 보험 같은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 아는 설계사님이 잘 관리해 주시는데 그건 나중에 날 잡아서 도와드릴게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도장을 찍을 듯 말 듯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미리 맞춰둔 타이밍에 정수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명자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유리의 표정이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고 정수기가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유리 씨도 있었네.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정수기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흘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위임장 아니야? 명자야, 이런 거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돼. 유리가 당황하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은행 업무 서류. 내가 은행에서 30년 일했어. 이게 뭔지 몰라서 그래?
완벽한 거짓말이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유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가 떠난 뒤 정숙이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진혁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큰일입니다. 최유리가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급매물로 내놓으려는 것 같습니다. 제 명의의 집을 팔려고 한다니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유리는 더욱 대담한 술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강민호와 함께였고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죠. 어머니, 이분은 공인중개사 김 실장님이세요. 집 관리가 힘드시니까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중개사라는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파시면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할머니,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작은 데서 편하게 사시는 게 낫죠. 저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을 판다고? 근데 진수는 어디서 살아? 어머니, 그놈의 진수는 아휴,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가 매매 계약서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매수자라는 비어 있었지만 특약사항의 계약금 수령 후 즉시 명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신아름 경이라고 떴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신아름입니다. 지금 댁에 누가 있습니까? 아, 네, 유리하고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전화가 끊기자 유리와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개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죠. 어머니, 저희 그냥 가볼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래, 나중에 다시 오죠. 그들은 황급히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10분 뒤 신아름 경위가 도착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사기미수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더 큰 걸 노려야 해요. 진수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유리와 강민호가 집 매매 시도에 실패한 후 그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진혁 대표의 감시망에 포착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어머님, 재미있는 게 잡혔습니다. 강민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최 대표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강민호가 젊은 여자와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최근에 이혼한 부유한 여성입니다. 강민호가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는 것 같아요. 유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유리였어요. 목소리에는 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날 배신했어요. 무슨 일이니? 진정해. 강민호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내가 다 해줬는데 진수 일도 같이.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실수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진수 일? 무슨 일 말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술 먹고 헛소리.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지만 저는 이미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며칠 동안 강민호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유리와의 싸움 후 잠적한 것 같았죠.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최진혁 대표였어요. 어머님, 강민호가 도망가려다 붙잡혔답니다. 공항에서요.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취조실 밖에서 신아름 경위를 만났죠. 강민호가 자백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강민호는 초췌했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자백해.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안 돼요. 유리가 저도 공범이라고 할 거예요. 증거도 만들어뒀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치매 아니신 거 알아요? 다 연기였죠? 저희를 잡으려고.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으니 말입니다. 유리가 의심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찾아온 할머니도 그렇고 그때부터 계속 의심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난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강민호라는 남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다시 묻더군요. 말씀해보세요. 할머니, 치매 연기한 거 맞죠? 저는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그렇게 착하던 진수가 갑자기 죽었을 리가 없잖아? 아무리 사고였다고 해도 니들이 수상한 게 한두 가지였어야지. 이제 와서 포기할 생각도 그렇다고 너희를 용서할 생각도 없지만 그리고 제대로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남은 인생 평생 감옥에서 썩을 생각이 아니면 말이야.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 같았죠. 신경이도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어머님. 공범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으니 각계격파할 시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숨을 돌리고 앉으려는데 유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죠. 어머니, 혹시 여기에 강민호 그 사람 찾아왔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요즘 자꾸 깜빡해서 강민호는 또 누구지? 유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연기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정상이신 거. 유리의 돌변에도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슬퍼런 유리의 눈빛이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도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맞다. 난 멀쩡해. 너희들이 우리 진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증거 있어요? 없으면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녀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가 다 털어놨어. 네가 진수를 죽였다고. 유리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왜 남편을... 5억짜리 보험금 때문이지. 그리고 네 전 남편도 똑같이 죽었더구나. 그 순간 유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리컬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증명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전 남편도 진수도 다 사고였어요. 경찰도 그렇게 결론 냈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진수가 남긴 마지막 녹음을 틀었습니다. 유리가 당신이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라고 했어요. 무서워요, 엄마. 유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부부싸움에서 한 말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신아름 경위와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최유리 씨, 사기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리가 발악했습니다. 아니에요. 억울해요. 이 늙은이가 다 꾸민 거예요. 형사들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유리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강민호, 다 강민호가 시킨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신아름 경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강민호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 뭐가 더 있더라고요. 다른 항목까지 추가해 수사할 예정이고 정리되는 대로 재판으로 넘겨질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자백을 받기 쉬울 것 같아요. 제발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사하면서 보험 쪽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석연찮은 부분이 많아요. 아마 설계사가 최유리 씨한테 뒷돈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사하고 있으니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끌려가는 유리를 보며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쾌감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리와 강민호가 서로를 물고 늘어지며 추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났다는 거였어요. 신아름 경위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설명했습니다. 강민호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 최유리 씨가 진수 씨 차량에 브레이크 오일을 빼놨다고 자백했어요. 그리고 진수 씨가 평소 먹던 혈압약에 다른 약물을 섞었다고도 했습니다. 듣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믿었던 아내에게. 전 남편 사건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정황상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 사고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재수사가 가능하니 최대한 해볼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아니라고 부인하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술술 불더라고요. 이제 다 끝난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보험 가입하는 과정에서 최유리 씨가 임의로 서명하고 계약 진행시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설계사도 관련 법으로 처벌받을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 유족도 필요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겠답니다. 그렇게라도 죽은 자식의 한을 풀고 싶다고요. 최유리 씨 벌 받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시겠다고. 정말 잘 됐네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명자야, 이제 다 끝났어. 진수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집을 되찾는 일이었죠. 유리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그곳을 깨끗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수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재판이 있었지만 오늘은 결정적인 증인이 출석하는 날이었죠. 바로 진수가 다니던 병원의 주치의였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유리는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강민호는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죠.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은 고 박진수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는 준비한 자료를 보며 답했습니다. 박진수 씨는 경미한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물로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도 양호했고요. 그런데 사망 전 몇 개월간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요? 네, 2020년 1월부터 혈압이 불안정해졌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처방하지 않은 약물 성분이 미량 검출됐습니다. 당시엔 단순 실수로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리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추측성 발언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증언을 계속하라고 했죠. 의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진수 씨가 사망 일주일 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주는 약을 먹으면 이상하다고. 하지만 부부간 문제라 생각해서 깊이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진수가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있었다니.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최유리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약물 내역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 검사가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유리의 전 남편의 유족이었어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최유리였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차분히 질문했어요. 증인께서는 왜 이제야 증언대에 서게 되셨습니까? 처음엔 그저 운명이라고 아들이 원래 심장이 약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알고 너무나 비슷해서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신중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유리는 결혼 2년 만에 남편을 잃었는데 울지도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보험 서류부터 챙기더군요. 그때도 2억이 넘는 보험금을. 아들을 떠나보내고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당시엔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제발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허무하게 갔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지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다 최유리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닥쳐. 네가 먼저 꼬드겼잖아.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를 물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추악한 본색이 완전히 드러난 거죠.
판사가 정리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태도를 보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양형에 반영될 것입니다. 얼마 뒤 신아름 경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편의점 CCTV를 재확인했는데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수사 때는 이 CCTV가 고장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편의점 주인이 영상을 따로 백업해뒀더군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중요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2시간 전 유리가 진수의 차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었죠. 완전히 선명하진 않지만 차량 하부를 만지는 동작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강민호로 추정되는 남성도 나타났고요. 서로의 증언뿐이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생긴 셈입니다. 재판 때 참고될 겁니다. 신아름 경위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동수사 때 실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서 주변 CCTV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가 추가 자백을 했습니다. 유리가 진수 씨 차에 GPS 추적기를 달아놨다고. 사고 당일 진수 씨의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판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진수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유리의 또 다른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까지.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유리는 살인죄 및 사기죄로 징역 25년, 피고인 강민호는 살인방조 및 사기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유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억울해요. 전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배우자를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다. 더구나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확인되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10억 원을 배상하라. 며칠 후 민사법정에서 상속 관련 판결이 났습니다. 유리는 상속 결격자로 인정되어 진수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죠. 더 통쾌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유리가 진수 명의로 빼돌린 돈, 명품 구입비, 강민호에게 준 돈까지 모두 토해내야 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최유리 씨 명의의 재산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부동산, 예금, 심지어 명품들까지요. 다 팔아도 배상액에 한참 못 미치지만. 정말 빈털터리가 된 거죠. 유리의 친정 부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어요. 저희가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딸은 2명을 죽였어. 용서 그런 건 없어.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 그들이 떠난 후 정수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명자야, 속 시원하지? 글쎄, 복수는 했는데 공허해. 진수는 안 돌아오잖아. 집 정리를 하던 중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수가 쓴 거였어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 예감이 맞았나 봅니다. 엄마 미안해요.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유리의 정체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수는 끝까지 저를 걱정했네요. 최진혁 대표가 마지막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민호가 옥중에서 고백한 건데.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유리는 어머님도 노리고 있었답니다. 치매에 걸리면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다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았고 정의는 실현됐죠. 비록 진수는 돌아오지 않지만.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진수의 산소를 찾았어요. 이번엔 무거운 마음이 아닌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들아, 엄마 왔어. 다 끝났다. 그년 놈들 감옥 갔어. 25년이래. 네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진수가 수고했어요.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묘소 옆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진수가 좋아하던 김밥과 유부초밥을 꺼냈죠. 네가 좋아하던 거야. 기억하니? 소풍 갈 때마다 엄마가 싸줬잖아. 혼자 중얼거리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눈물도 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진수가 남긴 재산과 배상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죠.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진수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죠. 변호사와 상의해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진수의 이름이 좋은 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정숙이가 물었습니다. 명자야,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난 이미 충분해. 진수가 하늘에서 기뻐할 일을 하고 싶어.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10명의 학생이 선발됐어요. 모두 성실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었죠. 한 학생이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수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되다니. 시간이 흘러 진수가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어요. 건강을 지켜야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걸 얻었다는 걸. 바로 마음의 평화였어요. 진수를 죽인 자들을 벌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진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여전히 진수를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장학생들이 보내온 성적표를 보며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오늘도 진수의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좋은 일 있었어. 네 이름으로 또 한 명이 대학에 갔대. 자랑스럽지? 복수는 끝났지만 진수와 함께하는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이제 저는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용서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게 진수가 진정으로 원했던 엄마의 모습일 테니까요. 73세 박정희 여사의 머리가 이제는 허옇게 변해버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한때는 강남 부촌에 살던 부자 사모님이었는데 지금은 허름한 원룸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엔 빠진 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웃을 때면 앞니 2개가 없는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요즘은 웃을 일이 있어도 입을 가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박 여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들이 변호사인데 왜 이가 빠진 노모를 방치하는지 동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슈퍼에 갔다가도 이웃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 아들이 변호사라면서? 그런데 이빨도 못 해주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들 민혁의 도움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비참한 처지가 민혁과 소연에게는 만족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오늘도 허리가 아프네. 식탁에 놓인 약봉지를 뒤적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파스와 진통제가 전부였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고 한 번 갈 때마다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되었습니다. 딸 민지가 가끔 보내주는 용돈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민혁의 차와 비슷했습니다. 아들 민혁과 며느리 소연은 그런 고급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박 여사는 10년 전 그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 이후로 이런 초라한 원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작은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조각과 반찬 몇 개뿐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나마 김치는 옆집 할머니가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한때 집에서 김치를 담글 때면 항상 큰 통에 담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넉넉함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10년 전 박 여사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에서 남편 박철수 씨와 함께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녀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우아한 생활을 했습니다. 골프 모임에 나가고 고급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박 여사는 민혁이 좋은 대학에 가고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딸 민지도 나름대로 잘 자랐지만 박 여사의 관심은 항상 민혁에게 더 많이 쏠렸습니다. 아들이 대를 이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민혁이 소연을 만난 것은 법률사무소에서였습니다. 둘 다 변호사였고 소연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민혁보다 더 냉철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박 여사는 소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박 여사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소연과 민혁이 결혼한 후 첫 명절. 소연은 시어머니 앞에서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단지 며느리가 어색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것 좀 먹어봐. 괜찮아요. 어머님, 저 별로 안 먹어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연은 점점 더 냉담해졌고 민혁도 아내의 영향을 받아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민혁 부부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유산 상속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철수 씨는 생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했고 박 여사도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젊은 세대가 잘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산 상속 서류에 사인하던 날, 민혁과 소연의 표정이 너무 밝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성사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민혁은 어머니를 작은 원룸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집을 관리하기 힘드실 테니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 여사가 원룸으로 이사한 지 몇 개월 후 그녀의 앞니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치과에 가보니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수백만 원, 그녀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이가 아파서 그러는데.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아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전화를 끊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여사는 앞니 2개를 빼야 했습니다. 임플란트 대신 틀니를 권유받았지만 그것조차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했기 때문에 불편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자식인데 어떻게 하겠냐는 심정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소연의 표정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보고 싶어서. 민혁이는 집에 있니?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중요한 의뢰인과 미팅이 있대요. 거실에 잠시 앉아있던 박 여사는 손자 선우가 반갑게 달려오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빠진 앞니가 드러났고 소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 이 빠지셨어요? 치과는 가보셨어요? 그게 임플란트 비용이 너무 비싸서. 소연은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그저 쓰게 웃으며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쁘다며 빨리 돌아가실 것을 은근히 재촉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 갔지. 너 안 만나고 왔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선우 엄마가 당황했대요. 그래,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여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과거 자신의 재산으로 공부시켜 변호사로 만들어준 그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 남처럼 대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항상 새는 곳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몇 번 말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수건을 가져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받쳐놓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신의 어머니는 이가 빠져도 치료해주지 않고 비가 새는 원룸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변호사였습니다. 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법조인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대로 마감할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 집은 어떠세요? 강남인데다 학군도 좋고. 중개인의 말에 박정희 여사와 남편 박철수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값이 만만치 않았지만 민혁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옮기고 강남 고등학교에 전학시키고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붙여준 결과 민혁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박철수 씨가 펑펑 울던 모습,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자랑하던 일, 축하 파티에서 뿌듯해하던 그날의 기쁨까지, 민혁의 책상 앞에 이마에 핏줄이 선 채로 밤을 새우던 민혁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혁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 과일을 깎아 들고 민혁의 방에 들어서던 그날, 민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그 약속이 지금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쓰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그때 얼마나 순진했는지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로펌에 취직하고 승승장구하던 민혁이 소연을 처음 데려온 날, 거실에 걸린 그림을 유심히 보던 소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혹시 김한기 작품인가요? 맞아. 우리 남편이 사업 초기에 큰 계약 성사시키고 기념으로 산 거야. 와, 이거 지금 시세로는 몇 천만 원 하지 않나요? 박 여사는 그때 느꼈던 미묘한 불편함을 기억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집안의 재산을 훑어보는 소연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행복해 보였기에 그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결혼식 날, 소연의 부모가 박 여사에게 다가와 인사했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소연의 어머니는 귓속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딸이 복 받았네요. 이런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소연의 아버지는 민혁에게 계속해서 우리 사위가 대단하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박 여사 부부의 재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소연은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매주 시부모님을 초대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하고 명절에는 정성스럽게 차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을 박 여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민혁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찾아오는 횟수도 줄었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만 대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박 여사는 그저 젊은 부부의 바쁜 생활 탓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민혁이 얼마나 무심하게 대응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도 30분 만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병원을 떠났던 민혁. 그 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처음으로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진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시작했지만 병원 검진 결과 말기 폐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밤낮으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민혁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민혁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좀 자주 와서 보면 안 될까? 엄마,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어서 주말에 시간 내볼게요. 그 약속된 주말에도 민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급한 일이 생겼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박철수 씨는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박철수 씨는 재산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실에서 박 여사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자식들, 특히 아들 민혁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는 딸 민지에게는 일정 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민혁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재산이 자식들한테 가는 건 좋지만 내 노후는 어떡해요? 남편은 민혁이 박 여사를 잘 모실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박 여사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면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유산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은 변호사답게 모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박 여사는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딸 민지에게는 약속대로 1억 원이 상속되었고 나머지 재산 강남의 아파트, 주식, 예금 등 총 30억 원 상당 모두 민혁에게 갔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이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모든 재산을 넘겼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엄마 몫은 없어요? 괜찮아. 민혁이가 엄마 잘 돌봐준대.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때 딸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재산 상속이 완료된 지 몇 개월 후 민혁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소연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언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큰 집을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엄마가 그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건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박 여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남편이 떠난 후 큰 집이 조금 허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제안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 저희가 괜찮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관리도 편하고 지하철역이랑도 가까워요. 그렇게 박 여사는 평생 살던 30평 아파트에서 나와 6평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아들이 자주 찾아와 살펴줄 거라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사한 첫 달에는 민혁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었고 몇 개월 후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만 대었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점점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2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지만 몇 개월 후에는 100만 원으로 줄었고 지금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가끔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는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미용실에서 소연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박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고 다른 손님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고년 정말 대단하지. 시어머니 재산 다 뺏어내고 원룸에 처박아 놓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어림도 없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대화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연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속여 모든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너무 믿었고 며느리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73세 빈털터리가 된 노인.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치아 하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신세.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은 박정희 여사에게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던 넓은 집에서 나와 좁디 좁은 원룸으로 옮겨온 지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민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회색 콘크리트 벽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거실에서 탁 트인 한강 전망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맞은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아이고, 또 허리가 아프네. 허리 통증이 심해져 자주 병원에 가야 했지만 생활비가 빠듯해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50만 원으로는 월세와 공과금, 식비를 해결하기도 불가능했습니다. 약값까지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딸 민지였습니다. 민지야, 잘 지내니? 엄마, 잘 지내세요?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살만해. 걱정하지 마. 오빠가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드릴게요. 박 여사는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민지는 남편과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어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잠깐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죠. 원룸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웃들과 교류도 없고 노인정에 가려고 해도 교통비가 아까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TV와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지. 너는? 네, 잘 지내요. 저기, 죄송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작은 문제가 좀 있어서. 박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내야 하는데 통장에는 겨우 15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사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때는 수십억의 재산이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월세 60만 원도 못 내는 신세가 되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용기를 내어 민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손자 선우도 보고 싶었고 아들과 직접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겨우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혁이 좀 만나러 왔어. 집에 있니? 아니요, 오늘 야근한대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박 여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이 집에 있는지 확실치 않았지만 며느리의 말을 더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선우는? 학원 갔어요. 9시쯤 돌아올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박 여사는 허탈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원룸의 추위가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박 여사는 전기장판만 틀고 지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 여사는 심한 기침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떨렸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감기약을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폐렴 진단을 내렸습니다. 입원이 필요했지만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입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박 여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민혁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에 있어.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박 여사가 병원 이름을 말하자 민혁은 곧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비를 입금했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박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누구 안 오냐고. 박 여사는 아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둘러댔습니다.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든 어머니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민혁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민지가 부산에서 달려와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집에 난방도 제대로 안 틀고 계셨던 거예요? 돈 아끼려고 그랬지. 너무 비싸서.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용돈 좀 더 드릴게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여사도 딸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딸에게까지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박 여사의 건강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폐렴은 좋아졌지만 이제는 관절염까지 생겨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치아 문제였습니다. 앞니 2개가 빠진 데다 이제는 어금니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었지만 치과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여사의 처지가 안쓰러웠는지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 치과 진료를 해준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맙다며 그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돌아오기까지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이 생긴 것에 감사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박 여사는 기분 전환 삼아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볕이 따뜻해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정희 씨, 맞죠? 뒤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던 김영호 씨였습니다. 75세의 김 씨는 은퇴한 판사로 예전에 박 여사의 남편과 골프를 자주 쳤던 사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영호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씨는 5년 전 판사직에서 은퇴했고 지금은 가끔 법률 자문을 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지금 어디 사세요? 강남 아파트는? 이제 강남은 아니고 이 근처 원룸에 살아요. 김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박 여사 부부는 상당한 재력가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박 여사는 처음에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진 일,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준 일, 그리고 원룸으로 쫓겨나 빈털터리가 된 일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내가 어리석었지. 아들을 너무 믿었어요.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박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법적으로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모든 서류에 내가 사인했는데. 모든 재산을 넘긴 과정에서 강압이나 기만이 있었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양 의무도 있고요. 박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법적 대응이라니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은퇴했지만 아직 법조계에 많은 지인이 있어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가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그건 걱정 마세요. 우선 모든 정황을 정리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박 여사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이빨도 제대로 치료 못 받는 비참한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니까요.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박 여사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와 헤어지면서 박 여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걸음걸이는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약속대로 일주일 후 박정희 여사는 김영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김 씨가 제안한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김 씨가 손을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쪽은 제 제자 이지원 변호사예요. 가정법 전문가고 노인 권익 보호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하길 최근 노부모 학대와 관련된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재산 문제로 인한 분쟁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민혁이가 내 아들인데 고소를 한다는 게. 박 여사님, 이건 단순한 고소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부모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져가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 변호사도 김 씨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비슷한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준 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재산을 일부 되찾은 사례들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 여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재산 상속 과정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서류 작성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민혁과 소연이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기억을 더듬어 답했습니다. 민혁이 자신을 잘 모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큰 집 관리가 힘들다며 원룸으로 이사하게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생활비 지원이 점점 줄어든 과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요. 특히 부양 의무 위반과 사기적 증여 취소 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요. 이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증거 수집은 쉽지 않지만 병원 기록, 생활비 입금 내역, 주거 환경 등을 통해 부양 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산 상속 당시의 정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 여사님의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나 다른 문서가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언장이요? 그건 민혁이가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혹시 남편분이 다른 곳에 보관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금고라든지 안전대여 상자라든지. 박 여사는 문득 남편이 평소 중요한 서류는 은행 금고에 보관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금고의 열쇠와 비밀번호는 민혁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열쇠의 복사본이나 비밀번호를 기록해둔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변호사는 우선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여사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생활비 내역 등을 정리하고 동시에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민혁이가 변호사인데. 걱정 마세요. 변호사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위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와 이 변호사는 박 여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박 여사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 씨의 제안으로 박 여사는 옛집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민혁과 소연이 살고 있는 집이었지만 원래는 박 여사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남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손자 선우를 통해 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를 매우 좋아했고 부모의 행동에 대해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학교 앞에서 선우를 기다렸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선우가 나오자 반갑게 불렀습니다. 선우야, 할머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우리 손자 보고 싶어서 왔지. 집에 같이 가자. 선우는 기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민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소연은 일하러 나갔다고 했고 가정부도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옛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40년 가까이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새 것으로 바뀌었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우야, 할머니가 예전에 쓰던 방은 어디니? 아빠 서재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대요. 박 여사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서재였습니다. 그곳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우야, 할머니 목 좀 마르다. 주방에 가서 물 좀 가져다 줄래? 선우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박 여사는 재빨리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 예전에 사용하던 열쇠가 아직도 통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습관대로 열쇠를 바꾸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의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둘러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대부분 비어있거나 의미 없는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서랍을 열어보니 숨겨진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수첩과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남편의 친필로 여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고 정희에게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우가 물을 가져오기 전에 서재를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곧 선우와 함께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시간이 늦었다며 집을 나왔습니다. 김 씨의 집에서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철수 씨가 녹음한 음성 파일과 여러 문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을 틀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아들만 믿고 모든 재산을 넘겨주자고 했는데 사실 나도 조금 불안했어. 그래서 당신을 위한 보험을 마련해뒀어.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면서도 아내를 위해 몇 개의 계좌와 주식을 따로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민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걸로 민혁 씨가 숨긴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이 계좌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겠어요. 다음 날 박 여사는 남편이 남긴 수첩의 정보를 가지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몇몇 은행을 돌아다닌 끝에
아직도 박 여사 명의로 된 계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총 3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예금되어 있었고 주식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민혁이 이 계좌들의 존재를 알고도 숨겼을 가능성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양 의무 위반과 사기적 증여 취소 그리고 숨겨진 재산 발견까지 충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준비한 지 한 달 후 드디어 소장을 제출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혁과 소연을 상대로 부양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적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숨겨진 계좌와 관련해 횡령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날 원룸에 가두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이빨 빠져도 방치한 게 갑자기야? 그건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다 상처만 받아요. 이제 와서 만나자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소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소송 취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선우도 못 보게 될 거예요.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와서 협박은 그만두고 법정에서 보자.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여사는 손자를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박 여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고 법은 공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첫 재판날 박 여사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와 이 변호사가 함께 있어 든든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민혁과 소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다른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차분하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가 남편의 사망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그들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박 여사를 원룸에 버려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민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박 여사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했고 충분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원룸으로의 이주도 박 여사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즉시 반박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 여사의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들, 병원 기록, 그리고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남긴 USB와 음성 파일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남편의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내를 위해 따로 재산을 마련해 두었다는 내용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다음 재판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민혁이 박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말고 합의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 와서 네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이빨 빠진 노인네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 인생 망가뜨린 대가를 치러야지. 민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씨는 박 여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이 변호사도 첫 재판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필요했고 민혁과 소연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박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당당한 싸움이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 전날 박정희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의 재판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73세,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노년의 자식을 상대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 일찍 김영호 씨가 차로 박 여사를 데리러 왔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박 여사의 긴장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긴장하지 마세요. 이 변호사가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까요. 네, 고마워요. 영호 씨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법원에 도착하자 이지원 변호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오늘 재판의 흐름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주요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민혁과 소연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딸 민지도 와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민지야, 네가 와줘서 고마워. 민혁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소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소연의 표정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박 여사 측 증인으로 민지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민지는 어머니가 원룸으로 이사한 후 생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졌는지, 건강이 악화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황 등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어머니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도 오빠는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비만 입금했죠. 그것도 제가 연락해서 재촉한 후에야. 민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민혁이 바빠서 자주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경제적 지원은 꾸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여사가 원룸으로 이사한 것도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즉시 병원 기록과 생활비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남편 박철수 씨가 남긴 USB의 음성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음성 파일에는 민혁이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과 함께 박철수 씨가 아내를 위해 따로 마련해둔 재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당황한 기색으로 그런 재산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은행 기록을 제시하며 민혁이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정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소연은 불안한 듯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하라며 법정을 진정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소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 변호사는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소연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박 여사의 재산 상속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왜 민혁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도록 설득했는지 물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이 변호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자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연이 친구에게 시어머니 재산 다 뺏어냈다고 자랑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소연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소연이 다른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시어머니 재산 처리 완료. 이제 귀찮게 하지 않도록 적당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낼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혁은 소연을 바라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리겠다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박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식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날 민혁이 박 여사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민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내 잘못이에요. 소연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박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민혁을 들여보냈습니다. 민혁은 원룸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비가 새는 천장, 곰팡이 핀 벽, 낡은 가구들. 이런 곳에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는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연이랑 별거 중이에요. 재판에서 그 이메일을 보고 나서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엄마, 제발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내가 다 돌려드릴게요. 집도 다시 드리고 생활비도 제대로 드리고. 박 여사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믿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어? 네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아닌데. 민혁은 고개를 떨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연의 설득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져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어차피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소연의 말에 빠져들어 어머니를 외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박 여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자신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 재산도 한꺼번에 물려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 지금은 돌아가. 민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한 뒤 떠났습니다. 다음 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여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혁과 소연이 부양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기적 증여로 인한 재산 일부를 박 여사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박 여사 명의로 된 계좌와 주식도 모두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 여사님, 정의가 실현됐네요. 이지원 변호사도 기뻐하며 박 여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마음은 완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승소했지만 가족 간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후 민혁은 법원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판결대로 다 따를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민혁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하지만 네가 내 아들인 건 변함없어.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한 번 더 사과하고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관계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판결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박정희 여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재판에서 돌려받은 재산으로 강남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중형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가 새는 원룸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김영호 전 판사와 이지원 변호사가 이사를 도와주었고 딸 민지도 부산에서 올라와 함께했습니다.
민혁도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민혁과 소연은 이혼 소송 중이었고 민혁은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 이 변호사 정말 고마워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 원룸에서 신세 한탄하고 있었을 거예요. 뭘요? 당연한 일이죠.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이사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박 여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니 그동안 미뤄왔던 치과 치료도 받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건강 회복이 먼저예요. 이빨도 고치고 허리 치료도 제대로 받으세요. 그래, 그럴 거야. 그리고 나랑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일도 하고 싶어. 김 판사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노인 법률 상담, 자원봉사를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혁이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선우 자주 데려올게요. 선우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고맙다. 선우는 언제든 데려와.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점차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박 여사는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가 빠진 채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치과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예전에 원룸 근처에서 만났던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박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박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비참한 처지의 노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박 여사님 맞으세요? 너무 달라지셔서. 이웃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웃을 때 입을 가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네, 저예요. 많이 달라졌죠? 정말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네,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의 정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글을 쓸수록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박 여사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특히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버림받은 노인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김 판사와 이 변호사도 가끔 함께 법률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대응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도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혁은 소연과 이혼한 후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매주 손자 선우를 데리고 찾아왔고 어머니의 건강과 생활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연이 유혹에 넘어가서.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 늦었더라고요. 너무 늦진 않았어. 네가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의 마음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센터에서의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박 여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기 형식으로 시작했지만 이 변호사의 권유로 본격적인 출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어머니에서 당당한 노후로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책에서 자신의 실수와 후회 그리고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책 출간 기념의 날, 작은 서점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혁과 민지, 김 판사와 이 변호사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만난 노인들까지 박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랬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연을 마치고 책에 사인을 해주는 동안 한 할머니가 다가와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내일 아들에게 전화해서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박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박 여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73세에 시작된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혼자 집에 돌아온 박 여사는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지센터 봉사활동, 책 출간 기념회, 손자 선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남편 박철수 씨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어요. 당신이 남겨준 그 작은 희망 덕분에.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나